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 주변에서 뵈면 우울증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저희 상담센터에도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상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북 지역의 의성군 있죠? 의성군에서는 노인복지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본관과 분관으로 나누어서 더 확장을 하면서 여기에 노인 관련되는 프로그램들도 더 확충을 했는데요. 그 확충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가 활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인 우울증을 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예방하고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노인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노인 우울증은 우리나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렇게 알고 관심을 갖다 보면, 많이 알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이 알면 혹시 내가 그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이나 상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편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손주를 봐주고 계시는 할머니 하고 또 손주를 맡긴 며느리 사이에 어떤 고부 간의 그런 관계 이야기가 첫 번째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너무 심하신 할아버님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남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전엔 많이 있었던 일이죠. 결혼하면 그냥 장남집에,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였죠. 요즘은 당연한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댁은 할머님이 장남이 결혼하면서 함께 사시기 시작했고, 아이가 생기니까 이 손주도 할머님이 키워주신 거죠. 그러고 이 장남과 맏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서로 배려도 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좀 불편한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묘한 작은 그런 어떤 마음의 앙금들을 상담을 해오신 그런 사례예요. 자, 이 며느리는 할머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아이도 봐주시고 또 살림도 해주신대요. 근데 고맙죠. 고마운데 할머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할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딸,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되는데 시누이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하는 역할을 시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누이는 본인 집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집에서는 그 역할을 할머니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둘은 엄마와 딸이잖아요. 안 그래도 원래 친한 사이인데 입장이 같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이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랑 얘기하냐면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관계는 더 친해지고 또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만 서로 이렇게 토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변형이 돼서 며느리에 대한 흉도 함께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할머님이 그 딸하고 며느리에 대한 흉도 보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며느리한테 와서는 딸 자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를 안 키워서 모른다. 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는 모른다. 그러면서 딸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아무개 엄마는 애를 얼마나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키우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애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잖아. 이렇게 상만 받아왔다 하면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이만큼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물론 고마워요. 어머님이 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고마운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냥 아무개가 또 상 받아왔대더라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모른다. 그리고 너는 직장에 다니는 게 제일 힘드는 것 같지? 집에서 아무개 엄마처럼 애 뒷바라지 하는 것도 너 못지않게 더 힘들고 더 바쁜 거야. 자, 아무개 엄마가 더 힘들고 더 바쁘다는 얘기는 이 어머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그런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키워가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 안에서도 이제 화가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점점 날이 갈수록 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렇게 상냥하게 안 나가요. 이렇게 또 무슨 또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며느리한테 야, 너는 시어머님이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니까 너는 네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를 막 쌓으니까 야, 부럽다. 우리 이렇게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거 봐라. 너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며느리가 거기다 대고 아니야 라고 말도 못하고 나는 나대로 힘든데. 그래서 고충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원래 즐거워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퇴근 시간이 되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가 불안도가 제일 높은지 체크를 해보시도록 주문을 드렸더니요. 퇴근 바로 직전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불안도가 높으니까 이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면서 직장에서부터 집 오는 사이에 계속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계속 팽창이 되고. 그럼 보세요. 스트레스가 팽창이 되고 인상을 이렇게 쓴 채로 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며느리로부터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며느리 편의 얘기만 많이 해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를 딱 보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하루 동안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다가 저녁 무렵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웃는 얼굴로 딱 들어오면 이분이 하루 동안 힘들었던 거, 쌓여있던 노고가 다 풀린대요. 밝게 들어오잖아요. 에너지 있게. 근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문 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온갖 인상을 쓰고 구겨진 채로 진짜 들어오기 싫은 집에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니까 하루 동안 못 보다가 딱 본 얼굴이 그런 얼굴이니까 할머니도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며느님은 어머님이 자꾸 시누이 칭찬만 하고 시누이네 애 칭찬만 하고 하시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며느리한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리고 나중에는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혹시 며느님 입장에서 나는 그럼 어머니께 상냥하게 대했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냥하게 대했나?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손주를 봐주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손주를 봐주지 않으시면 여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일하기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손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맡기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맡아주시는 분은 또 맡아주시는 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맡기는 사람은 내가 맡겼기 때문에 왠지 죄인이 된 것 같고 뭘 하나라도 더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억울해도 그냥 꼭 참아야 되는 거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맡아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죠. 여기 지금 사례에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할머니라고 표현했지만 66세예요. 그러면 할머니도 아니에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요즘 66세이신 분들은요.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딱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나의 활동,
시간, 이게 제약을 받는 게 애로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설령 공부를 못한다 해도 야, 옆집에는 몇 등을 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비교해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시누이와 며느리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거는 비교를 하지 않아도 시누이랑 이 올케지간은 어려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시어머니 또 시어른하고 이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집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족끼리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대화를 많이 하시냐면 좋은 말만 많이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진짜 별로 가치 없는 이야기도 자꾸 해버릇 하셔야 돼요. 나 어제 쓰레기 버리러 갔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얘기. 야, 어제 눈 엄청 많이 오더라 이런 얘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셔야 돼요. 자,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대화가 없는 집은 이래요. 불만이 생기면 쌓아놓고 쌓아놓다가 언제 한번 퍽 터뜨려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근데 평소에 대화를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대화가 많은 집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좋았던 대화들 사이에서 묻혀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 없이 안 좋은 얘기, 서운한 얘기만 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는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부간에 잘 지내는 방법 이런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지침 같은 것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고부간에 같은 이 취미 생활을 존중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취미 생활이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고부간에 같이 한다 이건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TV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걸 보시면요. 같이 흉을 봐요. 그리고 공통으로 우리 둘이 함께 아는 내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그냥 멀뚱히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하시게 되면서 그게 친해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같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함께 사시면 사실 집 안에서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취미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외출을 자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흉을 함께 보시는 건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 흉을 내가 본다는 거는 잘 안 돼요.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랑 아들 놓고 보면 내가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아들 흉을 보고 싶지 않아요. 둘 사이에 싸웠다 그러면.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 흉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우 너는 뭘 그런 걸 갖고 흉을 보니 이게 아니고 야 내가 키울 때도 걔 그렇게 못됐게 했더라. 야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아우 너 힘들겠다. 자,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어머니 그래도 제 남편인데 흉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머님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을 해서 관계가 요만큼 정도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흉을 같이 본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님들이 특히 이제 그 같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면
손주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낮에 이제 엄마 직장 가고 할머니랑 둘이 있을 때 엄마가 이런 거 해줬어요. 그렇죠? 엄마랑 경험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러이러한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심리가 할머니들이 손주가 제 엄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싫대요. 그러니까 약간 시샘이 난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들여 키워주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 칭찬을 해야지 내 앞에서 제 엄마 칭찬을 하네 해서 할머님이 이제 마음이 조금 서운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획을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아이가, 손주가 할머니에게 제 엄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오늘 낮에 아무개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얘기하더라. 너 애 참 잘 키웠다.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이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 며느리가 생각하는 건 이 본인의 아이에 대한 감정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공간에서 요즘에 같이 사신다는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존중과 배려에 덧붙여서 감사한 마음이 드시면은 아우 참 우리 어머님이 감사하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참 감사해요. 그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도 자유롭게 일하러 갑니다 하면서 유쾌하게 다녀오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부간에 잘 지내는 방법 중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딸에 대한 칭찬을 안 한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이 며느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걸 생각해서 딸에 대한 칭찬은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가 본인 거 뭘 사실 때 슬쩍 하나를 더 사오시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애인한테 뭐 주면서 어머 이런 걸 사왔어요. 그럼 맞아요. 오다 주웠어. 자, 시어머님이 뭘 사신다 하면 뭐 좋은 거 사시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겨울이니까 잠옷, 수면 뭐 바지라든가 이런 거 사실 때 그거 얼마 안 하니까 하나 더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검정 이 봉지에 들은 거 하나 주면서 오다 주웠어 하고 며느리한테 무심한 척 하고 주면 며느리는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며느님하고 이 할머님하고 종교가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얘기, 또 며느님에 대한 얘기, 딸에 대한 얘기, 또 손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이거를 넘길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며느님도 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신 거고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봤더니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데요.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보시면 그래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며느리들이 뭘 하나 보면 시댁흉 많이 봐요. 서운했던 거.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시댁 험담을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안에 쌓아놓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툭 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들이 시댁흉을 막 봐요.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났어요. 그럼 자,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데 이 며느리가 저 앞에 그 트럭에서 옛날에 그 김 모락모락 나는 빵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게 팔고 있으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거를 사드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그거 좋아했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우리 어머님 좋아하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너 조금 아까 니네 시어머니 흉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흉을 안 보든가 이걸 안 사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하면서 한참을 웃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며느님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시댁 흉을 봤다는 건 이건 진짜 싫어서 흉을 봤다기보다 그게 정이에요.
정이 들었는데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간에 요즘은 따로 사는 집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건강이 되고 또 여력이 되시면 따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각오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주고 희생하는 거, 이런 성품이 나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게 조금 쌓여져 있다. 나는 그런 게 좀 잘 된다 하실 때는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실 잘 못한다. 그냥 나는 내 일만 잘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시게 되면 갈등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가까이는 살지만 한 집에는 살지 않는 거. 근데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을 달리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동을 달리해서 사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마트를 가려고 가다가 저기 시어머니가 오시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 마트를 가신대요. 그건 뭐 싫어서는 아니고 너무 자주 뵈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한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층을 달리해서 사시는 경우들도 잘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 나름대로의 생활은 따로따로 분리된 채로 생활하시고 필요할 때는 같이.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자가 와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님이 문 앞에 카레 만들어놨다 그거 먹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활을 하면 존중하면서 각자의 생활 유지하고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댁도 뭐 이미 따로 사는 거는 이제 안 하시고 처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셨고 같이 살아오신 지 오래 근데 이렇게 하소연은 하셨지만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살고 계셨어요. 근데 같이 사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같이 사는 며느리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찍히는 거고요. 따로 사는 며느리들은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걸 두고두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고부간에 그런 어떤 미묘한 큰 문제였으면 크게 싸우시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얘기였어서 저희 상담센터에 하소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기롭게 제가 말씀드린 고부간의 관계를 잘 만드는 법, 잘 지내는 법 이런 것들 뭐 아들 흉본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 봤을 때 어머니네 집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줄 때도 있지만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했을 때 약간 어머니를 마주 대하는 게 약간 뭐 이렇게 고개가 야뚱해진다든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표정 관리를 우리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서운할 텐데, 그렇죠? 그래도 가서 그럴 때는 유머스럽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서로에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가셔서 어머니 저도 왔어요. 어머니 저 못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부 간의 관계이고 그 안에 육아를 시어머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섞여 있죠. 근데 우리가 시어른에게 또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키워주시는 걸 맡기셨다고 하면 그분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아들, 딸 5명, 6명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분들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른들의 그런 돌봄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맡기셨다라고 하면은 그 맡겼다는 말 안에는 그분들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다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봐주실 때 다치거나 아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서운한 티를 내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다는 거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자꾸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사례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담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할아버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저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우울해요.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울은 이유를 아는 우울이 있고요. 이유를 모르겠는 우울도 있어요. 근데 극복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이유를 아는 우울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이 나신대요. 자꾸 눈물이 나신대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눈물이 나고 TV를 보다가도 우시고 그리고 아내를 봐도요.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데 아내를 보면 내가 아내한테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눈물이 나는데 아내가 불쌍하대요. 근데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불쌍하거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주변에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도 잘 살면서 가정도 화목하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 친구분은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가족 간의 화목은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이상으로 사시면서 가족하고 화목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비교가 되니까 왠지 위축이 되면서 나는 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는 좀 실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저한테 상담하시는 어르신은요.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아버지 존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거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부모들,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식이 우리에게 저는 엄마 참 존경해요. 저는 아빠 존경해요. 나는 누구보다 우리 아빠 존경해요. 이런 말 들으면서 사는 분들 정말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할아버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어르신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밖에서 만났을 때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거는 대부분 다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집에서는 이 모습 아니죠? 이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우리 참기도 많이 참고 상냥하게 하고 얼마나 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속의 모습 원초적인 모습까지 다 보면서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확한 가족들이 나는 또는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존경합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울하시다고 상담하셨는데 우울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성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 하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퇴직을 하시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수입도 좋고 하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근데 포인트가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나면서 우울이 시작되신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제 내려올 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내가 옛날에 누렸던 거를 이제 못 누리게 됐을 때 그 옛날에 누리지 않고 사셨던 분은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계속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시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다 보면 집에서 뭘 하시나 보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하다가 거울을 딱 봤더니 어머나 밖에 안 나가서 굉장히 초췌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니까 완전히 실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계속 우울해지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어른은 제가 말씀을 이제 살아오신 역사를 들어봤을 때는 잘 살아오셨어요. 자녀들 키울 때 뭐 학원도 잘 데려다 주고 아이들 무슨 뭐 발표회 한다 그러면 회사에 휴가 내고 가서 참여도 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잘 다니시고 아주 자상하게 잘 해주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뭐 아주 부유한 사람만큼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친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휴, 자식한테 왜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 이제 그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뭘 아직도 자식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족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시거든요. 거기는 다 각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이 심리 안에는 부러움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부러운데 자존심이 있어서 부럽다라고 얘기 못하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어르신도 또 그 친구분도 이 두 분이서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 어르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은 좋은데 내 아들은 안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이게 영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 집을 내가 팔면 요 옆 동네로 이사를 가면 이 돈으로 집을 옆 동네에선 좋은 집 두 채를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 두 채를 사서 아들 하나 주고 나 하나 주면 내가 나만 좋은 데서 살고 아들은 안 좋은 데서 살게 하는 그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의논을 했더니 친구들이 아유 아서라. 자식한테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해. 그 애들이 고마운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참 그 생각을 하다가 그 꿈도 또 접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자식한테 또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복지관 갔었는데요. 요새는 복지관이 문을 안 여니까 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고 오는 거 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걷고 오는 게 혼자예요, 혼자. 근데 하다못해 저는 이 할머니,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혼자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나의 삶이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아왔는지 왜 우리 살다 보면 점수를 매기게 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그 친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는 건 안 되지만 운동을 하실 때 그냥 혼자 걷지 마시고 아내 되시는 분이든 또 친구 한 분이든 이렇게 두 분 또는 세 분이서 같이 걷는다면 그 안에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의 생각이 더 발전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옳은 건 아니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모임 같은 거도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끼리만 모임하는 것보다 연령 차이가 있는 분들이 한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를 놓고 내가 뭐 고민되는 얘기를 하면 몇 살의 시선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한 10살 차이 나는 분은 그분의 시선으로 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참 이거는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바깥외출을 하시기는 해도 뭐든지 다 혼자 홀로 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나 하다못해 그 친구분 잘 사신다는 친구분하고 같이 걸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 산책을 하거나 걷는 운동을 하시면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걷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주로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점점 더 위축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왜 이 집을 팔고 그 집을 2개 사서 아들이랑 같이 살을까요? 이랬는데 그 친구분은 재력이 좋으니까 아들, 딸에게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이분은 위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불행, 이렇게 우울한 시기가 오래 되다 보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집중을 해요. 주의 집중. 주의 집중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이렇게 몰두해서 주의 집중을 하니까 사람이 제 모습 보이시죠?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도 오늘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내일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하다 보면 분노가 쌓이게 된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집중하다가 분노로 갔다가 분노가 계속 일어나도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 상태로 빠진대요. 그럼 우울 상태로 됐다는 건 내려간 시점이죠. 내려간 상태로 장기가 되면 마지막에는 모든 거 다 하기 싫다. 포기해버리는 좌절의 단계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이라든가 이런 우울들이 장기화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우울증, 내 안에도 우울증이 있을까? 가끔씩 우울한 거 말고 나도 그럼 많이 가끔씩 울적해지는데 우울증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우울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테스트지가 우리나라 한국형 모델로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문항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도 한번 꼽아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원래 개운해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잔다는 건 피로가 풀리는 휴식인데 아침에 딱 자고 딱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몸 상태가 또는 컨디션이 왠지 지금 자러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 또 두 번째는 뭐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지가 없는데 아예 없다 해서 의지 마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지가 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뭐를 제안을 해도 아무 흥미가 안 생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욕이 없다. 이 부분에선 체크 안 하시죠? 잘 드시죠? 저도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자, 식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깨거나 아니면 새벽에 깼는데 그냥 그 채로 날 새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기분이 다운되거나 울적한 경험이 자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들이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꼽아 보셨는데 많이 체크 안 되셨기를 바라면서 예, 만약에 이거에서 많은 항목들 반 이상이 꼽아지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트를 지금 말고 일주일 후에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때는 몇 개 정도 꼽아졌는지 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일주일 후에 또 하시는 거예요. 즉 3주에 걸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하셨는데도 반 이상이 체크가 되더라 하시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정식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시면 일단 뭐든지 그래서 살도 빠지시고요.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들을 지금 드린 말씀들 쭉 드리면서 일단 하루에 한 번씩은 요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모두 다 해당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일단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외출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하러 걸으러 나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동네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 오늘은 저기 비가 와갖고 안 나갔는데요. 그렇죠? 비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비 올 때마다 이거를 안 하면 결국은 계속 집에 계시게 되죠. 그러면 비 올 때는 내가 운동 나가는 거 대신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비 안 올 때 평소에는 나가서 걸으세요. 요즘 걷는 길들이 잘 돼 있잖아요. 걸으시는데 비 올 때는 집 앞에 쇼핑센터에 가셔서 쇼핑센터를 층별로 한 바퀴씩 돌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쇼핑센터나 백화점이요. 이 걷기도 좋죠. 비도 안 맞죠. 평평하죠. 다 좋은데 거기 또 층마다 의자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걷다가 힘드시면 좀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걷다가 또 눈을 이렇게 유혹하는 맛있는 거리가 있으면 저녁에 드실 용도로 사갖고 오셔도 좋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를 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대안도 하나, 둘 정도는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밖에 요즘 잘 못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도 하루 하시고 딸하고도 하루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런데요. 아들, 딸들이 엄마 전화 좀 그만해. 응. 그러면 너 나 우울해져서 약값 들어가는 것보단 이게 편해. 그러니까 조금씩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조금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친구분이 저는 상담하면서 좀 숙제였어요. 친구가 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구분은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는 그 유무의 의미에서 있어서 또 그 친구가 돈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사실 좀 괴로움도 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좀 괴롭다. 그럼 그 친구가 없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더 우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친구분이 나를 자극을 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또 이렇게 집에만 머무시는 것보다는 친구가 많아지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우울증 할아버지 사례였고요.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하루에 한 번씩은 외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든 전화 통화로든 대화를 꼭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이런 친구,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어떠한 친구든 간에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부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부간의 미묘한 어떤 감정을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근데 고부간의 이야기에서는 제가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할머니하고도 같이 상담을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로 배려하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생활을 하시면 앞으로의 생활이 무난하게 화목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우울증 있으신 할아버지 사례에서는 혼자 지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 되시는 할머니하고 같이 운동을 하시든 마트를 가시든 함께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